자, 지난 시간이 이제 우리가, 그 백프로퍼게이션을 배웠었죠. 3장을 이제 배웠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총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배운 거의 흐름을 정리를 하면, 이 장에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를 배웠고, 그냥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모든 머신러닝, 딥러닝의 거의 전부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선 그 개념을 딥러닝 개념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합성함수 미분을 확장한 개념이다. 그리고 각 레이어들이 하나의 함수고 인풋과 최종 아웃풋 간의 그 함수 관계를 보면 합성함수들의 각 레이어들을 함수로 봤을 때 그 합성함수들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결과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SGD를 하려면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좀 약간 새로운 것은 미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고 대학교 와서 편미분 이런 것들도 배웠는데, 이런 개념들과 합성함수 미분을 결합을 하면 이제 그 디지털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모든 연산을 그래피컬한 구조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피컬한 구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포워드 패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산하는 인퍼런스 할 때의 연산 방향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할 때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레디언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백프로퍼게이션의 기본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고, 크게 4가지 경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덧셈, 곱셈, 그리고 커먼 노드,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또는 non-linearity. 그래서 이 4가지 원리만 플러스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것까지 원리로 친다 그러면 5개의 원리만 알면 지암 복잡한 딥러닝 구조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백프로퍼게이션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는 이런 걸 그냥 알아서 해준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사실 백프롭을 코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포워드 패스에 해당하는 구조만 디파인 해주면 지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 내부에서 백프롭을 구하는 방식이 사실은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가르친 방식, 물론 이제 가르치는 방법론은 뭐 약간 살짝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좀 뭐 약간 과장 광고였지만 이게 100만 불짜리에 해당하는 지식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백프롭을 알면은, 이 구현하는 방법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다. 특히 하드웨어 구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딥러닝에 관한 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수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100만 불짜리 지식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책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면 평생 잘 써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7장이나 8장에서 RNN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래프 구조가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땐 너무 복잡해갖고 쫓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그래프 구조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백프롭을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5가지 원리만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고, 텐서플로우에서 이런 사실은 그래프 구조를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텐서플로우 좀 써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그 아키텍처를 그래프 구조로 표현해주는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텐서보드라고 해서. 그래서 텐서보드 혹시 써본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한두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예. 거기 보면 이제 그래프 구조가 딱 나오는데 바로 그게 뭘 의미하냐면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도 이번 수업 시간에 가르친 그런 원리들 기반으로 해서 백프랍을 다 구현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는 공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면 향후에 이제 앞으로 뭐 AI 소프트웨어는 사실 워낙 대중화돼서 뭐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3장을 확실히 배워놓으면 그 어떤 복잡한 딥러닝 구조도 다 구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 한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로지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가 산술 연산 가감성제뿐만 아니라 로지컬 연산도 해야만 디지털 컴퓨터고 투링 머신이라는 그런 기능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로지컬 오퍼레이션이 다 가능하다. 특히 엔드OR는 뭐 원레이어로 가능하고 엑스OR는 원레이어는 안 되지만 투레이어는 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무리 복잡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도 사실은 3레이어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클래시피케이션에 한해서는 그런 결론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레이어면 충분한데 왜 더 딥하게 쌓아야 되느냐? 이제 그게 다음 질문이었고 그 이유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 부분은 설명했었나요? 우리가? 안 했었나요?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했었나요? 예. 여기까지는 했었죠, 우리가. 예. 이 그림은 설명했었죠. 예. 이걸 빼먹고 갔네요. 예.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로만 봐서는 딥하게 쌓을 필요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하게 싸우면 좋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이론적이면서 실험적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거하고 실험적인 걸 한번 둘 다 보자라는 얘기죠. 근데 이론적인 건 너무 복잡하니까 디테일은 보지 말고 우리는 이제 그 이론적인 논문들의 결론만 가져다가 그 결론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하게 쌓는 게 그러니까 3레이어 이상으로 쌓는 게 왜 좋은가는 첫 번째라기보다 그냥 좋은 이유 하나는 표현력이 좋아진다. 다시 얘기하면 학습이 더 빨라진다. 그게 사실은 뭐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학습이 빠르다는 얘기하고 표현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표현력이 좋다라는 거는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설명한 수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기하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들을 자유자재로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표현력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표현력을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그냥 쉽게 뭐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디시전 바운더리는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한 아니면 뭐 원레이어, 투레이어로 얘기했을 때 결국은 직선 또는 하이퍼플레인으로 어떤 공간이 분할되면서 왼쪽 공간은 뭐 예를 들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플러스 1, 오른쪽 공간은 뭐 제로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 그랬죠. 결국은 리니어한 리전이 주어진 뉴런들의 그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개수가 결정이 되는가를 표현력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뭐 아주 최근도 아니지만 한 2014년에 나온 논문을 봤을 때 깊이를 L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한 디멘전 한 레이어의 히든 노드들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리니어 또는 뭐 직선 또는 하이퍼플레인의 개수가 대략 이런 가로 안에 있는 숫자에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그 딥러닝의 구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뚱뚱한 놈, 그 다음에 깊은 놈, 키 큰 놈,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뚱뚱한 거에 관련되는 파라미터가 n이라는 얘기죠.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옆으로 아주 뭐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드들이. 그리고 깊다 또는 키가 큰 놈들은 L이라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보면 이 식의 구조가 전체적으로는 폴리노미알 곱하기 폴리노미알인데, 보면은 이 폴리노미알의 밑에 해당하는 놈들은 사실은 증가 속도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차수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x의 3승이면 그냥 x의 3승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3의 x승은 또 말이 달라지는 거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3의 x승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게 엑스포넨셜 그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가 밑에 있느냐, 지수에 있느냐, 즉 베이스에 있느냐, 엑스포넌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가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현력의 증가 속도가. 근데 보면은 L이 항상 엑스포넌트에 있죠. 이쪽에. 그래서 L에 비례해서 표현력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그리고 뭐 D는 인풋의 디멘전이니까 그 정도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뚱뚱한 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은 결국 베이스 밑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가 속도가 폴리노미얼 그로스인데, 뎁스는 엑스포넨셜 그로스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개수의 뉴런을 가지고 뚱뚱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거냐 아니면 톨 네트워크를 구성할 거냐라는 결정을 할 때 톨 네트워크가 유리하다는 얘기. 왜냐하면 디시전 바운더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면은 지난 시간에 기하적인 설명을 가했듯이 이게 마치 종이접기 하듯이 뭔가를 자꾸 쌓아가기 때문에 그 종이접기 할 때에 겹치는 부분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굉장히 복잡한 디시전 바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이 정량적인 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비슷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비슷한 논문은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풀리 커넥팅 네트워크이고, 요거는 뭐 CNN 네트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배울. 그랬을 때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뎁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역시 엑스포넨트가 있고, 이제 CNN 다룰 때 우리가 CNN에 들어가는 컨볼루션 필터를 배우는데 그거의 개수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채널이라고도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K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어쨌든 키포인트는 뎁스가 이 지수에 있다. 즉 엑스포넨셜 그로스를 일으킨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설명했던 부분이죠. 뎁스가 왜 표현력을 증가시키느냐를 이제 이런 절대값 함수를 이용하면 마치 주어진 공간을 각 레이어별로, 이게 첫 번째 레이어라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 뉴런에서 예를 들면 리니어한 리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절대값 함수로 쓰면 마치 이렇게 종이접기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레이어 지나가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미 접어진 공간을 또 다른 뭐 리니어 리니어 파라메타로 디시전 리전으로 이렇게 종이접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접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이 접는 위치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너블 파라메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는 위치를 조절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특히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일종의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좌우 대칭이고, 그래서 이런 대칭성 있는 구조들을 쉽게 찾아서 여기서 한번 자르고 여기서 한번 자르고 마지막에 여기서 한번 자르면 거의 대략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쉽게 구분해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1, 2, 3 레이어 네트워크로
만약에 3레이어 네트워크로 이걸 하려면 옆으로 굉장히 많은 노드들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나 붙이고 한 열 몇 개를 붙여야 비슷한 디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관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이 엑스포넨셜 그로스를 하는 이유는 마치 종이접기 하는 현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간을 접어나가는 현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표현력이 좋아진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정량적인 또는 뭐 기하학적인 좀 설명이었고, 이제 실험적인 또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 개수를 4개부터 3개부터 11개까지 쭉 늘려나가면서 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겠죠. 클래시피케이션의 이제 테스트 액큐러시를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테스트 액큐러시라는 거는 인퍼런스 단계에서의 성능입니다. 그랬을 때 레이어를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점점 성능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 이제 더 중요한 이제 비교가 요건데, 전체 뉴런의 개수를, 즉 요 동그라미 노드를 고정시키고 이거를 동일한 뉴런의 개수를 옆으로 늘릴 수도 있고 뭐 위아래로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거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자, 요 파란 거는 옆으로 늘린 거고, 자, 요 선을 볼까요? 이게 동일 한 0.35 정도 되는 0.35 곱하기 10의 8승이죠. 그러면 뭐냐? 0.37승이죠. 한 35 밀리언, 3,500만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겁니다. 노드가 있다고 치면은 그 상황에서 패하게 구성한 놈하고 톨하게 구성한 놈의 액큐러시를 봤더니 톨하게 구성한 놈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더라 라는 그냥 실험적인 결과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는 중간쯤 되고, 요거는 빨간 거하고 파란 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6장에서 배울 CNN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장의 논의를 마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SGD를 딥러닝 구조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걸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그랬죠. 그 원리를 우리가 다 알아봤고, 이제 더 나아가서 좀 더 펀더멘탈한 레벨에서 왜 딥한 게 와이드한 것보다 좋은가,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뭐 배경 지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딥한 게 와이드한 것보다 좋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목의 제목이 딥러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와이드러닝의 기초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이 과목이. 그러니까 3레이어만 하고 옆으로 늘리는 뭐 이런 구조가 될 그런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예고했던 대로 4장에서는 예고를 했었나요? 어쨌든 이제 딥러닝의 백프랍도 배웠고, 근데 기본 그 원리는 SGD 그 자체라 그랬죠. 왜냐하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게. 이건 아니고, 생각은 해볼 것이, 그 SGD를 쓰는데 우리가 SGD 말고 이 장에서 더 좋은 게 있긴 했다 그랬죠. 뉴턴 메서드가 사실은 가장 수학적으로 좋은 방법인데 그건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계산량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SGD에 그냥 뭐라 그럴까, 운명이 맡겨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제 그 사이에 좀 많은 뭐 이론적인 연구는 아닙니다. 그냥 실험적인 결과들이 나와서 SGD의 성능을 약간 개선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한 서너 개, 한 네다섯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GD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SGD를 살짝 변형하게 해서 실전에서 많이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SGD의 변형된 버전들에 대해서 근데 여전히 근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SGD랑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냥 그걸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한 네다섯 가지의 그 실전에서 많이 사용, 약간 어떻게 보면 요 4장은 3장까지는 SGD 백프랍의 기초를 배운 거고 이제 4장은 SGD의 실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랙티컬한 알고리즘을 여기서 배우면 사실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딥러닝에서 쓰이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네다섯 가지 방법론을 배울 텐데 이 네다섯 가지 방법이 뭐 제각기 중구난방이고 서로 뭐 막 달라 보이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이 방법론들이 이 두 캐터고리 안에 그냥 하나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보통 많이 마지막에 쓰이는 방법론이 아담이라는 건데 성서에 나오는 아담하고 비슷하네요, 이름이. 어쨌든 아담은 이 두 가지 방법론을 결합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론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약간 물리학 베이스드 된 피직스 베이스드 된 어떤 방법론이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특히 역학, 일반적인 고전 역학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뉴턴 방정식과 속도, 가속도의 관계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왜 뜬금없이 왜 속도가 속도에서 나오느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면서 얘기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더 단순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SGD를 하면서 계속 어떤 그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 그 세타를 파라메타라고 할 때 이놈이 옮겨 다니는데 이 옮겨 다니는 그런 궤적을 보고 그 그레디언트를 코렉션을 해주자라는 게 두 번째 전략이다.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뭐 책에도 없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제가 붙인 이름은 이걸 히스토리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두 가지 방법론이 필요한가를 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SGD 배운 SGD의 그냥 기본이죠. 이전 파라메타의 그레디언트 계산에서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중에 스케일링 스칼라를 곱해갖고 반대 방향으로 옮겨준다 이거였죠. 이게 뭐 SGD의 뭐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리고 저 러닝 레이트 람다는 보통 한 10의 3승, 뭐 10의 2승 정도 되는. 자, 근데 이런 SGD 알고리즘이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다음 도표에서 보여줄 거고 두 번째 문제점은 약간 복잡 미묘한 문제인데 요 전체적인 알고리즘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하나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로스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이 뭐 일반적인 그릇처럼 이렇게 잘생긴 쉐이프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밥그릇 같은 모양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밥그릇을 만약에 찌그러뜨릴 수 있으면 옆으로 한쪽으로 쭉 늘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밥그릇이 한쪽으로는 쭉 늘어나고 그러니까 X축으로는 쭉 늘어나고 Y축으로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도자기인데 약간
이렇게 계곡처럼 길쭉한 계곡처럼 생긴 그런 도자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자, 등고선으로 그러면 이런 모양이죠. 안에 그 그릇 안쪽이 중심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제 외곽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그릇 안쪽 면이 로스 펑션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계곡처럼 그랜드 캐년처럼 쭉 늘려져 있으니까 이 계곡의 이 Y 방향 쪽은 굉장히 갑자기 푹 떨어지죠. 이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만큼 이쪽은 슬로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곡의 이 X 방향은 옆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니까 슬로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만약에 이런 점에서 계산하면 그레디언트 벡터가 이 거의 뭐 목적지는 여기에 있지만 약간 목적지에 치우친 이런 큰 수직 벡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계산해도 그 Y축 방향의 어떤 그레디언트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이 방금 전 페이지에서 보인 그런 SGD 알고리즘을 여기다가 이런 서피스에 적용을 한다고 치면은 이 SGD가 움직이는 그 경로를 쭉 따라가 보면 뭐 상상이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안 돌려봐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목적지는 여기니까 사실은 이렇게 기울게 가는 게 맞죠. 다이렉트하게 가는 게 맞는데 SGD는 이 목적지를 모르고 로컬 정보를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걸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머신러닝 입장에서 어떤 단점으로 바로 나타나냐면 저만큼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터레이션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이터레이션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트레이닝이 굉장히 슬로우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학습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학습이 1시간에 끝날 게 뭐 예를 들면 뭐 며칠 걸린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두 가지 방법론이 바로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물리학적인 역학적인 방법론은 뭐냐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으로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물리학적으로는 이걸 설명을 정확하게 하느냐 쉽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좀 일단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쉽게 하려면 그냥 여기다가 뭐 마찰력을 주겠다 하면 되는데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론을 다뤄보면 알겠지만 이게 마찰력을 주는 거하고 지적 관련은 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SGD 알고리즘을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종의 점화식인데 그 점화식이 그 디스크릿한 타임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는 결국은 그 솔루션은 적분이죠. 그래서 SGD 한 번 수행하는 거는 사실은 적분을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이제 수학적으로, 추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적분을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게 여러분 시노미 시스템 들어봐서 알겠지만 적분은 결국은 이 평균을 구하는 것과 같고 결국은 일종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로우 패스 필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조금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분을 기존 SGD 알고리즘은 한 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두 번 하자라는 얘기죠. 근데 이 두 번을 적분을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 건 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했더니만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피직스를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반기에 뭐 맥스웰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배우는 제너레이트 모델이나 뭐 이런
랑게빈 샘플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유명한 이론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 물리학자들입니다. 물리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적분을 2번 하는 거를 물리학의 역학, 고전 역학으로 재해석을 해놓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일단 좀 잠깐 다뤄볼 거고, 간단한 거니까. 그 다음에 히스토리 베이스드 방법론은 뭐냐면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합니다. X축으로 많이 움직이느냐, Y축으로 많이 움직이느냐를 그냥 측정을 해갖고 그만큼으로 그냥 다시 나눠줍니다. 그러면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나눠주니까 이걸 노멀라이즈 한다 그러죠. 그만큼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덜 움직이게 만들겠다라는 게 2번째 전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략으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학적인 방법론의 첫 번째 방법론은 모멘텀이라는 방법론인데, 이게 모멘텀이라는 게 일반 역학에서 나오는 그 모멘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 관성 뭐 이런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운동량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속도에다가 매스를 곱한 거. 어쨌든 뭐 용어는 거기서 왔는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보는 시각을 바꿀 거냐면, 기존에는 로스 펑션을 그냥 로스 펑션으로만 봤는데 이걸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로스 펑션을 물리학에서 역학에서 얘기하는 포텐셜 펑션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쉽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포텐셜 펑션으로 보는 순간 일반 역학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다 배웠죠? 일반 물리 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배웠죠? 네. 일반 물리에 옛날에 배웠던 걸 다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포텐셜 펑션을 하면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그게 힘이 된다, 포스가 된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포텐셜 펑션, U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계산하려고 하는 로스 펑션이죠. 자, 그리고 뉴턴의 운동방정식, F는 ma죠. 요게 F가 원래는 요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쵸? 포텐셜 펑션에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움직일 때 이 운동 마찰력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일반 물리에서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속도에 비례하고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찰력이 적용하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자동차 브레이크 팍 밟았을 때 급정거할 때 타이어가 쫙 미끄러지면서 도로에서 밀려나죠. 그때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타이어가 검은 자국을 나면서 도로에서 쫙 미끄러지는데, 그때 이제 그 타이어하고 지면의 마찰력 계수가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 뭐 속도에 비례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역학에서 이거 뭐 이게 기본 지식입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이고, 그 다음에 속도는 변이의 미분이다라고 알고 있죠. 요게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이고, 그 다음에 속도는 변이의 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 변이 x를 우리가 다루는 파라메타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는 시각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는 시각을 좀 바꿔보면 뭔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보는 시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디스크리트 타임 구조로 분모를 오른쪽에 옮기고 쭉 풀어보면 이런 구조죠. 그 다음에 요 놈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미분 방정식은 이런 점화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디스크리트 타임에선. 그리고 요 놈도 이렇게 점화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과 점화식은 사실은 이런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델타 t는 뭐 그 단위 스텝 시간, 여기서 그냥 편의상 1로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가속도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가지고 x 변이를 구하는데 x가 파라메타 세타라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미분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의 적분을 푼다는 얘기니까 적분 한 번 하고 두 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적분을 두 번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일단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가속도로 보자라는 그 발상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이런 시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가속도로 보는 순간 그거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걸 또 한 번 적분하면 변이가 되니까 그 변이를 파라미터로 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 적분을 하기 때문에 두 번 스무딩을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을 이렇게 양변을 m으로 나누고 여기 a에다 집어넣고 정리해보면 요 v에 관한 식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 식을 정리해보면 3번과 4번을 결합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즉 현재 속도는 이전 속도의 미우를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SGD의 그레디언트죠. 그래서 위에랑 맞춰보면 요 뮤는 1-n분의 알파고 람다는 뭐 질량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질량이란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생략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질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질량의 역수가 러닝 레이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러닝 레이트가 보통 10의 3승이니까 질량은 한 10의 3승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죠. 한 1kg 정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재미난 사실은 알파가 m이 돼버리면 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존의 SGD 방법하고 동일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알파가 0이면 이게 뮤가 1이 돼서 이제 기존의 SGD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분을 두 번 하는. 그래서 알파가 m이면 마치 한 번 적분하는 것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알파가 0이면 두 번 적분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찰력이 아주 많으면 역설적이긴 한데 기존의 SGD하고 똑같고 한 번 적분하는 것과 똑같고 마찰력이 거의 없으면 두 번 적분하는 것과 같아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적당한 값을 우리가 한 번 적분하는 것과 두 번 적분하는 것 둘 사이에 적당한 거에 파라메타를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뮤가 보통 0.5에서 0.99 정도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키포인트는 그 로스 펑션을 포텐셜 펑션으로 보면 그리고 세타를 변이로 보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마찰력 파라메타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이게 기존의 SGD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중적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 적정한 중간적인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라는 이 알고리즘이 좀 더 기존의 SGD 알고리즘을 확장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왜 갑자기 이런 뜬금없이 물리학 얘기를 하냐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적용하면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오기 때문에 적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모멘텀을 조금 더 개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스토로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러시안 그 수학자인데 제어 이론에서는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 거의 뭐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급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이 현재 방금 전에 배운 모멘텀 방법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SGD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기존의 SGD 방법은 그냥 그레디언트만 계산한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 모멘텀 방법은 중간에 속도라는 스텝을 하나 더 집어넣었죠. 속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변이를 계산하니까 그 속도라는
스텝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스텝에다가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스텝을 하면 최종적인 이제 모멘텀 방법. 그러니까 최종적인 모멘텀에서 나오는 그 변이 벡터는 저 파란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놈은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 자,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미 곱하기 이전 속도. 이거 빼버리면 사실 그레디언트 이전의 SGD 방법하고 동일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요놈이 1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모멘텀에 해당하는 방법이란 얘기죠. 저게 이제 그린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방금 도입한 그 모멘텀이라는 물리학에서 온 아이디어는 근데 이제 네스트로프라는 사람이 천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레디언트를 원래 시작점에서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모멘텀 방법은 2스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까 2번 적분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적분하면 속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적분해서 이리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처음 스텝에서 계산하지 말고 중간 스텝에서 계산을 하면 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원래 여기 파란색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스텝이라고 하면은 네스트롭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 중간 스텝쯤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원래 목적지에 더 가까우니까 거기서 계산한 미분이 훨씬 더 정확한 미분이라는 이제 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적용한 알고리즘이 네스터로프 모멘텀 방법이다. 그래서 근본은 사실 방금 배운 모멘텀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그레디언트를 그 기존의 방법 대신에 한 반 스텝 미리 앞서서 보고 계산하겠다라는 약간 기발한 발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수학으로 한번 표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적분하는 구조라 그랬죠. 모멘텀이 속도 만들고 그 다음에 변이 만드는. 그러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그죠? 그게 요 첫 번째 줄이고, 그 다음에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가 나온. 딱 그 구조입니다. 이게 별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원래 모멘텀 방법에서는 요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변이의 시작점, 이전 타임 스텝의 변이의 시작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한 거였죠. 방금 그림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데 반 스텝 앞서가겠다는 얘기는 요만큼을 더 이동해 주겠다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반 스텝 더한 거, 요거를 더해줘서 요 반 스텝 간 시점에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직 풀 스텝이 아닌 것은 이 그레디언트까지는 계산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닭이냐 달걀이냐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독립변수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함수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무한 루프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고 반 스텝은 미리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풀 스텝은 못 보지만. 그래서 네스트로프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위치를 여기. 이 부분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요 두 번째 항을. 대체 이십니다. 저거 빼버리면 이전 모멘텀하고 동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그대로 구현하면은 기존의 딥러닝, 머신러닝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백프랍하는 알고리즘,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백프랍하는 알고리즘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뭐 W나 B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였죠. W나 B가 뭐냐면 바로 이전 타임 스텝에서의 세타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세타 T-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백프랍 알고리즘에서는 이것만 계산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존 백프랍에서는 이건 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이걸 기존에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백프랍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스트로프 아이디어는 기발한 거는 인정하겠는데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또 네스터로프가 천재니까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결해 버리느냐? 바로 변수 치환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을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되면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니까 이거를 변수 치환을 해서 세타가 아닌 p로 치환을 해버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p로 치환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백프랍에서 계산되는 모든 파라미터는 더 이상 세타가 아니고 p로 백프랍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생각거리가 많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왜 변수 치환을 하면은 기존의 백프랍하고 무리 없이 연결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이거를 pt-1로 이렇게 변수 치환을 해버리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타에서 정리하면 세타는 p-μv죠. 타임 인덱스는 다 t-1이고. 자, 그 구조를 놓고 여기다 정리해보면 세타는 pt-μvt, 세타 t-1은 pt-1 μ. 이런 구조로 가면 위에 두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첫째 줄은 간단해지고 대신에 두 번째 줄은 복잡해진다. 근데 이게 굿뉴스인 이유는 백프랍을 하는 것은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스텝은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스텝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구하는 스텝만 간단하게 만들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간단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이후에 코렉션을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변수를 업데이트할 때. 그래서 이전에는 요거에다가 그냥 속도 텀만 더해주면 됐는데 복잡해졌죠. 이거에다가 속도 텀만 더하는 게 아니고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고 전전 속도까지도 빼주는 뭐 이런 좀 이상한 알고리즘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백프랍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일단 백프랍 다 계산한 다음에 이건 나중에 코렉션 해주는 단계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백프랍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백프랍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네스터로프 모멘텀이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사실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론, 아까 나온 그림이었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이거를 우리 이제 피직스 베이스드로 해서 좀 복잡하게 해결했습니다. 뭐 두 번 접근하고 뭐 마찰력 적용하고 복잡하게 했는데 더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많이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적게 움직이게 만들고 적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게 하지 않느냐. 이게 더 단순 무식한 방법이죠. 이게 두 번째 방법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다그레드라는 방법입니다. 아다그레드는 아다는 어댑티브의 약자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레드는 그레디언트의 약자다. 그래서 사실은 에이다그레드. 그래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또는 신호처리 쪽 분야에서는 이런 ADA라는 이런 전치사가 붙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댑티브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순 무식한 알고리즘이라고 그랬는데 얼마큼 단순 무식한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까지 예를 들면 t-1 타임 스텝 동안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각 스텝별로 그 그레디언트 벡터들을 다 계산했었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다 저장을 해놓고 각 그레디언트 벡터의 엘레멘트 와이즈 제곱을 합니다. 자, 요게 동그라미 제곱이라는 게 그런 표시입니다. 벡터의 제곱은 의미가 없죠. 근데 이 동그라미 제곱은 뭐냐면 각각의 엘레멘트들을 스칼라니까 제곱할 수 있다는 얘기. 그거를 다 더해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여전히 이 S라는 놈도 벡터입니다. 왜냐하면 엘레멘트 와이즈 제곱을 한 걸 다 더한 거니까 그레디언트랑 같은 디멘전에.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 S라는 양이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생략이 돼 있는데 t분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t-1분의 1로 이렇게 곱해졌다고 치면은 평균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타임 에버리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각 벡터들이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면 2차원이면 x방향으로 얼마, y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였나 평균을 구하는 거라는 얘기죠. S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벡터라는 얘기. 그러면 무슨 짓을 하냐면 이 평균 벡터로 새로 구하는 그레디언트를 이제 제곱을 했으니까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를 치환해서 이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것을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합니다. 루트를 취하고 평균을 취하고 가장 먼저 스퀘어를 취하는 루트 민 스퀘어가 되는데 평균 벡터로 루트를 취해서 나눠주면 자 이게 뭘 하는 과정이냐면 결국은 평균으로 노멀라이즈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균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쪽의 컴포넌트들은 평균이 크니까 큰 값으로 나눠지는 거고 그러면 그 성분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적게 움직이는 요 방향 X방향은 평균이 작으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오히려 커지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아다그레드 방법을 쓰면 좀 더 이렇게 긴 삼각형 형태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훨씬 더 경로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물리학적인 방법론보다 훨씬 더 단순무식한 방법이죠. 그냥 그동안 어디로 많이 움직였냐를 평균을 구하고 그걸로 그냥 노멀라이즈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은 별게 아니다 라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이제 뭐 마이너한 사항인데 루트 S로 그러니까 루트의 평균으로 나눠줄 때 엡실론을 더해주는 이유는 이 초창기에 t가 작을 때 이게 거의 제로일 수가 있겠죠. 그럼 제로가 분모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상황을 피해주기 위해서 아주 작은 숫자를 그냥 하나 넣어줍니다. 뭐 10의 마이너스 7승이나 10의 마이너스 9승이나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론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에더그레드라는 방법은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이거랑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구현이 좀 잘 되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 에더그레드는 사실 많이 안 쓰고 요거의 변형된 버전이 많이 쓰입니다. 그 변형된 버전이 뭐냐? 이거는 실제로 좀 많이 쓰이는 파퓰러한 방법인데 RMS 프롭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도 이름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뭐 하는지 대강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까 에더그레드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였고 이 RMS 프롭은 뭐냐면 루트 민 스퀘어를 계산해서 프로퍼게이션을 하겠다. 근데 에더그레드랑 거의 같은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어떻게 같느냐면 아까는 평균이라고 했죠. 이게 t로 여기다가 나눠주면 그냥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어차피 여기 람다에 다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균을 구하는 게 사실은 이 연산을 보면 중복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t-1까지 계산한 거 다 기록했다가 다시 다 계산해야 되고 다음 t 스텝 가면은 다 저장해 놓은 거 또 다시 한번 또 다 제곱하면서 다시 해요. 이게 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한 번 계산한 거는 재활용하는 게 낫지 이걸 자꾸 t 스텝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자꾸 계산하는 거는 이 전체 서메이션을 자꾸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점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바꾼 겁니다. 요 식을 어떻게 바꿨냐면 자, 이전까지 계산된 것과 그 다음에 요번 타임 스텝에서 계산된 거를 이렇게 파라메타 꽤 큰 파라메타입니다. 뭐 0.9 그 다음에 여기는 0.1 약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서 배웠던 내분점 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계산된 평균과 현재 타임 스텝으로만 계산된 그 그레디언트의 제곱 컴포넌트 와이즈 제곱 간의 어떻게 보면 내분점을 구하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배워놓으면 좋은 게 이 SGD 알고리즘하고 사실 딥러닝에 쓰이는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각종 필터 알고리즘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게 내분점이라고 고등학생 시각에서 볼 수 있지만 시노미 시스템을 배운 사람들은 이거를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필터라고 보면 됩니다. 필터인데 어떤 종류의 필터냐? IIR 필터라는 겁니다. IIR, FIR 이거 저기 배워본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IIR, FIR
안 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네. 아마 전공자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시노미 시스템은 필수로 꼭 듣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게 시노미 시스템의 이제 IIR 필터 구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과목을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딥러닝이 전기 전자 쪽에 사실은 굉장히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옵티마이즈 하는 것은 사실 컴퓨터공학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게보다는 전기 전자 쪽에서 더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구조화하고 뭐 파이토치 만들고 필터플로우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약간 컴퓨터공학의 영역일지 몰라도 알고리즘적인 영역은 전기전자공학의 전통적인 영역이다라는 걸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중복대서 계산하는 연산을 이렇게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특정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하는 것을 그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딱 한 번만 계산하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중복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이. 그리고 나머지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노멀라이즈 하는 거는. 그렇죠? 아다그레드의 그냥 4000벌이 RMS 프랍이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간단한 알고리즘이지만 RMS 프랍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따가 실제 애니메이션으로 어느 게 더 빨리 움직이는지 한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거죠. 지금 이제 피직스 베이스드로 우리가 모멘텀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베이스드로 아다그레드나 RMS 프랍을 배웠죠. 일단 아다그레드를 변형한 게 RMS 프랍이니까 그냥 RMS 프랍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것도 사실은 뭐 성서의 그 이름 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름. 아다 어댑티브죠. 그 다음에 M이 뭐겠습니까? 여기 학생. 모멘텀이죠. 예. 그래서 어댑티브 모멘텀의 약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딥러닝에서 가장 파퓰러한 알고리즘이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얘기 안 하면 대부분 아담을 쓴다고 보면 됩니다. 자, 왜 이걸 쓰냐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계열의 알고리즘을 결합한 형태니까 두 점을 다 가져왔으니까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이 쓴다. 그래서 모멘텀 방법과 그 다음에 피직스 베이스드죠. 그 다음에 RMS 프랍, 히스토리 베이스드죠. 두 가지를 그냥 단순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알고리즘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멘텀과 RMS 프랍을 결합을 했는데, 자, 모멘텀은 우리가 V라는 노테이션을 썼었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그냥 편의상 M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V하고 M이 여기서 같다라고 치면 되고, 그리고 이제 V를 아까 가속도에서 한다 그랬었죠. 여기서 이제 약간 그 발상의 전환, 이제 생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속도를 적분한 게 속도인데,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또 이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적분이라는 것은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그냥 단순 서메이션입니다. 그렇죠? 서메이션은 아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RMS 프랍에서처럼 서메이션은 항상 저런 IIR 필터, 즉 내분점 구하듯이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알고리즘들이 서로 다 달라 보이지만은 사실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고 뭔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분하는 것을 내분점 또는 IR 필터를 적용한 것처럼 바꿔치기 한 거다라는 얘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가속도니까. 그래서 모멘텀 방법을 이렇게 대체하고 RMS 프랍은 방금 설명한 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근데 아까 뮤를 파라메터를 썼는데 이제 뮤가 여러 번 쓰이면 안 되니까 베타2로 바꿔치기 해서 역시 이것도 여전히 이렇게 IIR 필터 아까 뮤라고 썼던 파라미터죠. 뮤라고 썼던 걸 베타2로 바꾸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즈 하는 거 똑같고 이 세 가지 스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아담이다.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딥러닝 알고리즘의 한 거의 90%는 아담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보통 얘기 안 하면 그냥 귀찮으니까 대부분 아담을 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담 아니면 RMS 프랍 보통 둘 중에 하나를 거의 99% 쓴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알고리즘이 실제 구현해보면 이제 약간 이건 이론적인 거고 이걸로 끝이지만 이론적인 거는 실험을 해봤더니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안 나왔냐면 초기에 이 처음 진행할 때, 즉 t가 작을 때 이니셜 스텝에서 보면은 이 모멘텀들이나 요 s가 사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뭘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보통 제로로 시작합니다. 근데 제로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그 굉장히 작은 값을 이런 작은 파라메타들로 업데이트해다 나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큰 값으로 가기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 기간을 워밍업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이 워밍업 피리어드 동안 성능이 팍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그레디언트가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기 값을 모르니까 아무 걸로 시작했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초기에는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실제 그 적용하는 버전에서는 그러면 이 워밍업을 줄여주자. 워밍업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런 M이나 S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초기에만 좀 빨리 올라가는 아니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줄 그대로 적용하는데 초기에만 그러니까 t가 뭐 예를 들면 1부터 한 10까지 정도는 타임 스텝 한 10이나 20까지는 이거를 약간 부스팅을 시키죠. 그러니까 더 큰 숫자로 곱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베타들 값으로 그거의 역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줍니다. m만 예시를 하면 베타 1이 예를 들면 보통 한 0.9 정도 됩니다. 보통 쓰는 값이. 그래서 t가 1부터 시작되니까 자, 이 정근선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t가 무한대로 가면 거의 컨버지 하는 거죠. t가 무한대로 가면 베타는 1보다 작은 숫자니까 이거 제로가 되고 원래 값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요놈하고 요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t가 무한될 때는 좌우가 같고 m 틸다나 m이나 초기에 t가 작을 때 그러니까 익스트림 케이스가 t가 1일 때죠. 제로는 별로 의미 없고 t가 1일 때 여기 0.9가 들어가면 0.1이 되고 곱하기 10이 되죠. 그러니까 10배로 부스팅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베타2는 0.99면 100배로 부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만 값을 뻥튀기 키워주고 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줄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워밍업을 빨리 줄여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뭐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별 의미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두 개는 잘 안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전을 해봤더니 잘 안 되니까 약간 편법을 동원한 거예요. 편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 코렉션 해줬다.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실전에서 사용되는 아담 알고리즘이 된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원래 오리지널 스텝이고 2개 코렉션 스텝 들어가서 총 5개 스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안 쓰는 방법인데 아다델타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잘 안 쓰지만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댑티브 뭐 델타니까 델타는 여기서는 뭐 그레디언트의 약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아까 우리가 RMS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했었는데 루트 민 스퀘어죠. 그러니까 제곱을 먼저 하고 어떤 변수에 그걸 평균을 내고 그거에 다시 루트를 취하는 그러니까 약간 확률 통계에서
표준 편차하고 동일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RMS를 여기 G가 그레디언트라고 하면 G 그레디언트의 RMS를 구하고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X가 세타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어떤 그 세타에 그 변형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SGD에서 얼마큼 움직여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그 세타의 변이는 보통 SGD에서는 그레디언트로 움직이는데, 그리고 여기 람다가 있었죠. 근데 이 람다가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이거는 그 알고리즘을 돌리는 디자이너가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결정해주는 파라메타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서 용어 하나 새로 나왔고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타는 사람이 조정해야 되는 파라메타다. 그러니까 그 람다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귀찮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뭐에 맞춰야 될지, 뭐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정해야 되는 거를 좀 자동으로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걸 다 노멀라이즈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철학에서 나온 알고리즘이 아다 델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노멀라이즈 하냐면, 자, 그레디언트가 있죠. 현재 시점에서 그레디언트. 그러면 이전 그 모든 타임 스텝에서의 그레디언트의 평균으로 나눠주면 요 부분만 보면 그레디언트 노멀라이즈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즈를 그냥 평균적으로 1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평균을 내버리면. 그 다음에 이 변이가 또 그러니까 얼마큼 세타를 움직여줘야 되느냐, SGD에서. 그걸 결정해 주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좀 곤란하니까 이전에 움직였던 평균만큼만 움직여주겠다. 그래서 분자에 요만큼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다 델타의 아이디어는 그레디언트도 노멀라이즈하고 움직이는 변이도 이전 평균으로 만큼만 움직이겠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 성능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적인 장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 그 귀찮은 하이퍼 파라메타를 없애버린, 람다를 없애버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귀찮은 하이퍼 파라메타 람다를 없애는 수학적으로 가장 최적의 옵티멀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그 뉴턴 방법입니다. 그거는 아예 파라메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시안이라는 2차 미분으로 자동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한 실전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히도 이게 좀 옛날 자료라 아담은 빠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것보다 더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빨간색 SGD 굉장히 목적지까지 천천히 가고요. 자, 이거 피직스 베이스드죠. 모멘텀 녹색. 자, 빨리 가기는 하는데 이런 걸 오버슈팅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공을 던져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데 너무 세게 던지면 넘어가 버리죠, 목적지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NAG가 여기 아까 말한 네스터로프 모멘텀입니다. 네스터로프의 약자로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아다그레드가 그 RMS 프랍하고 사촌벌이라고 그랬죠. 파란색. 자, 안정적으로 목적지에 잘 가는 걸 볼 수 있고, RMS 프랍 까만 거 또 보면 까만 것도 또 안정적으로 거의 파란색하고 비슷하게 잘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고, 자, 마지막에 잘 안 쓰인다라는 거 아다 델타 있죠. 노란색도 거의 비슷한, 모든 걸 노멀라이즈 하니까 결국은 RMS 프랍하고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히스토리 베이스도 결국 노멀라이즈 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요거 그 원래 그 로스 펑션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 액큐러시가 얼마큼 빨리 도달하는가 보면, 이거 빨리 도달할수록 좋은 거죠. 보면은 이 파란색 아다 그레드가 빨리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SGD는 굉장히 천천히 수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은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멘텀 요놈하고 RMS 프랍하고 뭐 결합해 놓은 거니까 이제 더 둘 중에 뭐 더 좋은 걸로 수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실제 실전 문제에다 대놓고 이거는 리그레션 문제일 것 같네요. 서피스가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그래서 부동산 예측 이런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문제는, 이것도 그냥 같이 보는 게 낫겠네요. 자, 두 번째, SGD의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두 번째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였다고 그랬고, 어떤 계곡 같은 데서. 또 다른 문제점, 잘 이제 논의가 안 되는 문제점 하나가, 이 로스 펑션이 이런 항아리 모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 디멘전 할 때는 어떤 모양이냐면 말한장 모양일 경우. 이 말한장 모양이 아주 골치 아픈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우리가 목적점이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그레디언트가 제로라고 생각해서 계산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SGD니까. 근데 이 말한장 같이 생긴 이런 로스 펑션들은, 자, 여기 요 점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해 보면 요 점으로는 위로 볼록, 위 방향으로는 아래로 볼록이죠. 어쨌든 간에 요 점에서 그레디언트는 제로입니다. 근데 유심히 바라보면은 이게 최대점도 아니고 최소점도 아니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SGD의 단점은 뭐냐면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데만 무조건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되면은 이런 엉뚱한 새들 포인트라는 이런 점에 갇혀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SGD의 단점을 해결하려면 이 새들 포인트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벗어나는 알고리즘들이 있다는 게, 노란색 아다 델타 빨리 벗어나죠. 그 다음에 파란 거 까만 거, RMS 프랍, 아다 그레드, 즉 그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론들, 지금까지 배웠던 마지막 세 개 방법론들이 빨리 벗어나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들은 여기서 그냥 갇혀갖고 못 나오고 있다. 피직스 베이스드나 뭐 기존의 SGD는. 그래서 이 실제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느냐? 무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